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는 매우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능에 따른 인공지능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혹은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이나 제한된 일련의 작업에서 사용됩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일반적인 인지 능력은 부족합니다. 가상 비서, 이미지 인식 시스템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와 같이 특정 작업만을 수행하는 가상의 비서나 오직 자동차의 번호판만 인식하는 인공지능 등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한 인공지능은 해당 분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혹은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양한 작업에 대한 이해와 학습 및 적용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능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응형 기계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반응형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학습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체스 게임을 두는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된 기억입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경험을 기억합니다. 역사적 데이터에서 학습하지만 광범위하게 적응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이론입니다. 인간의 감정, 신념, 의도를 이해하는 가설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이 또한 현재로는 이론적인 측면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인식 인공지능입니다. 의식과 자기인식을 갖춘 가설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철학 및 공상에 탐구되는 개념이죠. 이번에는 학습 방식에 따른 분류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학습됩니다. 예측 또는 분류를 위해 학습합니다. 간단한 이미지 인식과 같은 작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의 탄생부터 널리 쓰이던 방법이었습니다. X를 통해 Y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도출되어야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작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딥러닝이랑 가장 관련이 깊은 학습이 되겠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와 작업하면서 패턴 및 관계를 찾습니다. 군집 및 연관 작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달리 도출되어야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 도출에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합니다. 보상 또는 처벌의 형태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게임 플레이 에이전트나 자율 시스템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행동의 확률이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강화를 사용할 수 있고, 행동의 확률을 반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처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보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행동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보상이란 개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가 보상 자극에 대해 정해주면 그게 보상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반지도 학습입니다.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완전히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것이죠. 우리가 학습해야 될 레이블이 온전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이 많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지도 학습이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자기 지도 학습입니다. 모델이 자체 레이블을 생성하는 비지도 학습의 형태입니다.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분류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모방하는 규칙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의료 및 진단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배웠던 마이신, 의료 인공지능이 되겠죠. 덴드랄, 화학 전문가가 될 겁니다. 같은 것들이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모방하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다면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위상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기계가 인간 언어를 이해, 해석 및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챗봇, 언어 번역, 감정 분석에 사용됩니다. 자연어 처리는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어조나 어휘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서는 형태소를 분석하고 조사를 구분하는 것이 영어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는 문장에서 모든 단어가 띄어쓰기로 잘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단어와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동사의 변형이나 목적어의 변형이나 엄청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정말로 어려운 기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사용되는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언에 대한 연구도 언어학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서울말이 표준어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기준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말을 쓰지 않는 다른 지방의 사용자분들께서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다 대비를 하려고 언어학자들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기계가 시각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인식하거나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사용됩니다. 인간의 눈을 통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면 이 사물이 어떤 것이다 라고 판별할 수 있고 어떤 색깔을 보면 어떤 색이다 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는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리도 넷, 꼬리도 하나,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다면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는 쉽게 특징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인간이 시각으로 처리하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될 곳이 많은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로봇학입니다. 로봇 시스템을 제어하고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합하였습니다. 제조업, 의료 및 탐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장에서 기계팔 로봇들이 제품을 조립하거나 의료 분야에서 로봇이 수술을 집도할 때도 로봇학 인공지능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갈 수 없는 깊은 심해나 자연적으로 혹독한 남극이나 북극 같은 장소에서도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탐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해 탐험하며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성인식입니다. 말로 된 언어를 텍스트 또는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가상 비서 및 음성 활성 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인식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주 접하시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된 시리나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것들의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음성을 문맥에 맞춰 정확히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람마다 발음이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또 연음의 경우는 발음이 같더라도 실제 텍스트가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스마트폰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분들이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무선 이어폰에 마이크가 탑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음성 인식 AI를 호출하게 되면 굳이 스마트폰을 손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내 목소리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위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경향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좁은 혹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기술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작업 및 응용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흔히 자주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인공지능이죠. 다음으로는 근시 인공지능, 즉 현재 인공지능에서 진화한 형태가 바로 근시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능력의 예상된 향상 및 학습 강화, 작업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 인공지능, 가설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인간과 유사하거나 초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이며 윤리적 고려 사항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학자들은 이 장기 AI, 가설적 AI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인공지능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하나로 치부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에도 다양한 종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알면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950년부터 70년 동안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여태까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실 기회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사례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인공지능의 종류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등장한 인공지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인공지능들의 사례를 실습해 보면서 실제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이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